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수사의 방법으로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에 앞서서 피의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범인 식별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1대1 대면이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가치, 증명력, 즉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서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문으로 들어가서요.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지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는 것이므로 임의수사의 방법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하는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될 텐데요. 다소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판례는 사법경찰리가 피의자를 신문한 후 작성한 조서도,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서도 형사소송법과 그의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한 바가 있는데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지만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고 보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사법경찰리의 서류다라고 보면은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문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출석 요구를 먼저 하게 되겠지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관서 등 신문 장소로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고요.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이라든지 전자우편,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 대체 수단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라면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서 협의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 수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2013모 160 결정을 읽어보면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술 거부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2항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고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이 진술 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진술 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의 대립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요.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는 진술 거부권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변호인의 파트에서 공부했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와 같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때에는 조서에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피의자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행사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라는 답변을 피의자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이 기재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기재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44조의 3항, 2항, 312조 제3항에 비춰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금방 본 것과 같은 방식에 위반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 날인이나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것이 과거의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게 되겠죠.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고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게 되고 한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오로지 불리한 사실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죠. 이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해 필요할 때에는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닌 자와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구금된 피해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97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죠?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4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요. 검사가 보호장치 해제에 대한 변호인의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이
준항고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동법 4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015모 2357 결정을 살펴보면요. 금방 봤던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판례이고요. 한편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판례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듣게 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하는 주된 목적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만약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이 읽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서 피해자가 추가 삭제 또는 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와 같은 부분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남겨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 조서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게 되면 피의자로 하여금 이견이 없다, 별다른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역시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피의자 신문 과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누군가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서 작성의 정확성과 신문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판례는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주사가 피의자를 신문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 직후에 검사가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 피의자 신문의 주체가 검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소 오래된 판례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가 있을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부분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규정인데요.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 녹화물의 증거법적 의의는 나중에 증거법에서 어떤 의의를 갖게 되느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대체하는 독립증거로는 사용될 수가 없고요.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형사동법 318조의 2항을 읽어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영상 녹화물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증거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미리 영상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영상 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 녹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한다면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도 첨부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과정을 기록하는 제도를 두어서 피의자 신문의 적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사 과정 확인서라는 형태로 편찬하는 것이 보통이죠. 이에 대해서도 즉 수사 과정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 증감 및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고 피의자에게 간인, 기명날인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역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그렇죠? 피의자가 아닌 자가 결국 참고인인데,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규정이 있고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진술 및 조서 작성 등의 방법은 피의자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역시 없고요. 출석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1조의 이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절차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고요.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지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권의 주체는 피의자니까요. 또 공판장에서의 피고인이니까요. 다만 참고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경우라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되고 이를 어기고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한 피의자 신문이어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피해자인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참고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거나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 조사제죠. 같은 법 25조에서는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진술조서라고 하지요. 피해자 신문을 기재한 조서를 피해자 신문조서라고 함에 반해서 진술조서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나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은 진술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진술서의 개념과 진술조서의 개념이 다른데요. 특히 증거법에 가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판정에서 313조에 따라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따지게 되는데, 그때 진술서의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에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의자의 영상 녹화는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고지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참고인의 영상 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죠.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진술 과정을 녹음을 한 때에는 녹음한 때에는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312조 사항이나 역시 증거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진술자의 기억 환기어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318조의 이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조서를 대신한 독립된 증거로는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증거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다소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입니다. 위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죠. 감정이란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 경험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신체감정, 정신감정, 인형감정, 필적감정, 혈액감정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통역, 번역은 임의수사의 방법이고 이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사실조회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조문은 199조 2항이고요. 시군 구청장에 대한 신원조회, 출입국 관리소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행하는 것 등이 바로 사실조회의 예가 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사이에 서로 협조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의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방법 이외에도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한다든지 실황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등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인적 강제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강제수사에는 지금 공부하는 대인적 강제수사와 더불어서 대물적 강제수사가 있지요. 대인적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것은 체포와 구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포부터 보지요. 체포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신체를 비교적 단시간 구속해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죠.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해서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비해서 그 기간이 단기간이고 요건도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포제도에는 크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그 다음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는 사전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보면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해서 수사관서에 강제로 동행해 가는 것을 말하지요. 강제수사의 원칙적 또는 통상적 모습인 사전영장에 의하여 체포한다는 점에서 통상체포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요건 하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느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아까 본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본 것처럼 출석 요구에 불응 혹은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문이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있고요. 항상 조문을 옆에 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예외가 되겠죠.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겠고요.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체포의 필요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보면요.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지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청구와 신청이라는 말을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을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영장 발부에 관한 신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지요. 검사가 체포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이미 그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는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아까 본 것처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만약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서 서명 날인하고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를 합니다. 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그 집행은 누가 하느냐?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을 하겠고요. 집행 지휘는 역시 검사가 되겠고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거나 혹은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도 필요시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혹은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가 있지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의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집행을 종료한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되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96-4547호 판결은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급속하게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요지의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영장 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 연행이라고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요. 2021도 4648호 판결을 보시면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을 만난 것으로서 급속을 요하는 데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사전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되겠죠.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가 착수된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피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절차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이죠. 재미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해줘야 되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사전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가 서로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니까 체포 이유 등의 고지 절차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포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체포의 통지는 체포를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되는 것이죠.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 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해서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A 변호사, B 변호사를 선임을 의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피의자를 바로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장에 의한 체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긴급체포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